3분기 어닝 시즌 우리 상장 기업들이 우수한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양대 산맥인 애플과 아마존이 나란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간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파운드리 기업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며 이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KT의 전국적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향후 대책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증시가 3분기 실적 장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전반적 호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이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며 코스피 3000선이 또다시 무너졌고 종목별 장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미국 S&P 500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이 중에 약 83%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미 증시는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1.18% 내린 2970.68포인트에 코스닥도 0.28% 하락한 992.2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막아내지 못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11조 8,053억 원, 73조 9,700억 원이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업황 부진 우려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분석과 각사의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주가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반면 메타버스와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은 실적 발표와는 무관하게 향후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또 공급망 이슈, 국내 양호한 실적과 리오프닝 등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코스피 3,000포인트 중심의 박스권을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최상위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아마존이 나란히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적이 시장 기대치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며 양사의 주가는 장 종료 뒤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배요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애플과 아마존이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834억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당 순이익은 1달러 24센트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3.73% 하락 마감했습니다. 김로코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애플의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반도체 공급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의 주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장 종료 후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6달러 12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30% 넘게 하회한 수치로 아마존 역시 실적 발표 후 4.05% 떨어진 주당 3,4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중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력 부족과 운송비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아마존의 수익성이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 여파에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는 약 0.5%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기준 애플과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각각 2,950조 원과 2,040조 원으로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환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제조업 생산은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3.1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3% 늘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8월까지 2달 연속 감소하다 9월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고 광공업 생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광공업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에 따른 생산량 조절로 자동차 생산이 약 10%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며 대출을 받아둔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시티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될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조치 기준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도래한 것은 연장하면 된다면서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대출은 추후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대출도 가능하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시티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금융 사업의 재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대상 부분은 개인 고객 대상 여수신, 신용카드, 자산관리 등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입니다.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원글에는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티은행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티은행에서 연장이 안 될 경우 다른 은행으로 대안하려 해도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조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금감원을 통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철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상세 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 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시티은행은 만기 연장 방안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해서 차주들에게 안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폭탄에 코스피가 3,000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 전장까지 또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천스닥이 무너진 상황이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녹록지 않은 시장이고요. 다가오는 11월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병수 리더스투자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달 쉽진 않았는데요. 10월 시장 리뷰 한번 해주시고 11월의 전망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000선과 코스닥은 이제 1,00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주다가 결국 양지수 모두 이탈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 가장 지루하고 변동성도 심했던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추세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거쳐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박스권 장세를 이겨내고 11월에 상승 추세로 돌입하려면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의 주독 섹터 역할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주도 섹터가 없이 테마성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호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악재도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11월 좀 주식시장 움직일 만한 이벤트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네, 글로벌 이벤트로는 당연히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될 텐데 최근 미국 경제가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겪으면서 불황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만큼 다음 주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위원들이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을지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도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게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개선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부 물가 상승을 해결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FOMC 회의와 함께 고용지표까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주식시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에요. 어떤 쪽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다음 주면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예. 첫 시행 단계죠.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중 경기 재개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이 전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누구든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러 국가에서도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면서 여행 욕구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행 관련주 중에서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은 유럽 지역의 일평균 예약자가 100여 명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예약자 수는 벌써 2,000명이 넘은 상황인데, 그만큼 여행 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약자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면 실적 역시 당연하게 증가할 테니까 기업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 역시 매출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5배 이상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행 수요 니즈가 충분하다 보니까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메타버스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메타버스하고 스치기만 해도 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메타버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페이스북도 간밤에 뭐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겠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해 왔었는데 이제 사명까지 메타로 변경하면서 기업의 인식이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기업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당장의 빠른 산업 변화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본다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망은 이제 굉장히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넥스트가 유일하게 AI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1만여 개 개발사가 넥스트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넥스트와 또 영상 콘텐츠 관련주이면서 메타버스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위지익 스튜디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버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제 배터리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FP 배터리라고 해서 인산철 배터리인데 좀 저가에 테슬라가 이 부분을 채택하고 하겠다고 밝혔고 벤츠도 그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LFP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뉴욕 증시는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 중에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돌파를 하고 천슬라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와 함께 벤츠도 일부 전기차 모델에도 자사의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교체할 방침을 내놓으면서 LFP 배터리 이제 관련주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FP 배터리 전체 생산량의 95%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기업 CATL 등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또한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LFP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다음 달 11월 증시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좀 11월을 챙겨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증시가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큰 단점이긴 하지만 별다른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좋고 또 재료가 좋은 업종이라면 기업들의 실적을 믿고 내가 원하는 목표 주가까지 기다려보는 인내심도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 어떤 이슈가 나올지 100%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도 명확하게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병수 리더스 투자 수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매그너스 반도체 유한 회사로부터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가량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5% 수준인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그동안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옵션을 검토한 바 있고 최종적으로 키파운드리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박정호 부회장은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보고대회에서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며 인수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나흘 전 발생했던 KT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향후 대책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기술과 관리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점도 지적했는데요. KT도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작업자가 부산국사에서 명령어 하나를 누락해 라우팅 경로에 오류가 발생했고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잘못된 데이터 전달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전국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고 있고 결국 한 개의 라우터의 잘못된 라우팅 경로 업데이트가 전국의 라우터에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실제 KT DNS 서버에서 평상시에 비해 트래픽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다량의 도메인 질의 등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의 관리와 기술에 대한 가감없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KT는 우선 작업 계획서상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진행하였고 작업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술적으로는 라우팅 작업 계획서상 엑시트 명령어가 누락됐지만 사전 검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가 차단된 가상 상태에서 오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테스트베드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을 도입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통신 사업자의 통신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늘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번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다음 주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신고를 받고 해당 사례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를 통해 올해 5개 스타트업을 추가로 배출했는데요.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신속 진단 키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에 착안한 아이디어들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코로나19 진단 키트 결과를 촬영하자 육안으로는 음성이었던 결과가 양성이라고 나옵니다.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분사한 디아비전이 개발한 스마트폰 카메라와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판독 솔루션입니다. 소요가 늘고 있는 신속 진단 키트는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육안으로 판별하다 보니 오판할 우려가 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기술을 코로나 검사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노력이 코로나 사태 해결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하반기 디아비전을 포함해 삼성전자에서 독립한 스타트업은 모두 5곳. 이들은 모두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발빠른 솔루션을 제공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컴퓨터 카메라를 켜고 오른쪽 화면에 춤을 따라하자 AI가 동작을 인식해 왼팔 동작을 더 크게 하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 댄스 학습 플랫폼을 만든 구스랩은 코로나19 이후 참여형 댄스 콘텐츠는 급증하고 있지만 춤을 따라 배울 때 동작 설명과 피드백이 없는 데 주목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바일 댄스 게임을 런칭할 계획이고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이 밖에 확산하는 홈술 문화에 주목해 홈 브루잉 솔루션을 만든 부즈앤버즈, 소자본 스마트폰 무인 매장 솔루션을 개발한 치즈에이드, 걷기 열풍에 따라 개인 맞춤형 기능성 깔창 솔루션을 개발한 로고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가 독립 스타트업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는 이런 기업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사내 창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돕고 있다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삼성전자가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대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뉴노멀 시대 혁신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C랩 스타트업. 시대가 원하는 방향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올해 3분기 친환경차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3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3분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54.3%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비중도 역대 최대인 29.3%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 전체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4.2% 증가한 9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며 3분기 전체 카드 사용 금액은 늘었는데 숙박과 음식점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3분기 카드 승인액은 작년보다 8.6% 늘어난 24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숙박과 음식점업 승인액은 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여행, 이동과 회식 자재가 승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쾰른 동물원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슴 푸드를 공개했습니다. 크기가 작아 아기 사슴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푸드는 성장에 성체가 돼도 키가 40cm를 넘지 않고 몸무게도 1.5kg을 넘지 않습니다. 길쭉한 얼굴과 얇고 긴 다리를 가진 보통 사슴과 달리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 탓에 사슴계 강아지로 불립니다. 주로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와 칠레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며 남쪽에 서식할수록 크기가 더 작습니다. 풀과 새싹 등을 먹고 사는 푸드는 주로 밤에 활동할 뿐 아니라 겁이 많아 발견하더라도 가까이서 관찰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섭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온라인 행사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로운 회사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 회사의 간판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는 메타란 우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많이 생각해왔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사명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 시대에 서아프리카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반환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이 각각 1890년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베냉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1897년 영국군이 현재의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베냉 왕국에서 약탈한 수백 점의 청동 유물 중 하나인 청동 수탉 조각상을 나이지리아 대표단에 돌려줬습니다. 베냉 청동 유물은 아프리카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환된 청동 수탉은 약탈당한 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학생 부모가 1905년 대학에 기증했으며 대학 측은 2019년 나이지리아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의 쿰브레비에아 화산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화산은 지난달 19일 50년 만에 폭발했습니다. 이미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거대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80헥타르의 땅이 용암에 뒤덮였고 2천여 채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분화구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용암 흐름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전에 영향받지 않았던 지역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